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산이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입니다. 누리고도 같은 고민이라면 전자인 있어서 고민인 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연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억 규모의 건물,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건물주의 꿈을 이루시길 누리고가 응원하겠지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응원을 더욱더 힘차게 하는 힘이 되어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이제는 쉬셔도 되지 않느냐고들 말씀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도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건물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존재이자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 말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장남 하나와 두 딸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저마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와 아내가 부족한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시가로 따지면 대략 3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세무사들이 계산해준 숫자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젊은 시절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키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특별히 똑똑하지도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함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남들이 주말을 즐길 때 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작은 상가 하나가 생겼고 그 상가는 조금씩 확장되어 지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누수 걱정에 잠을 설쳤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며칠씩 밥맛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 몇 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식들 간의 유산 다툼으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큰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 한 끼 함께하며 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건물 말이다. 언젠가는 너희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방향을 정해두고 싶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아이들 사이에 불필요한 욕심이나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시죠? 건물 가치가 커질수록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둘째 딸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군 재산이 귀한 건 맞지만 그걸 상속받는다고 해서 저희 삶이 더 행복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건물을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요, 그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직접 결정하시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만 마음을 써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노력해서 일구신 거잖아요. 저희가 욕심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그 가치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이 아이들의 말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아직 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과 그날 대화를 나눈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난 시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그 건물의 가치가 제 머릿속에서는 늘 숫자로만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건설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납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들고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대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린아이 셋이 있었고 아내는 늘 제 뒤에서 묵묵히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가를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형편에 무슨 건물이냐. 괜히 빚만 떠안고 고생만 한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고 은행 대출에 보증까지 끼고 겨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금융이 편한 시대도 아니어서 서류 하나 떼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늘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재가 젖지는 않았는지, 거푸집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공사판 바닥은 늘 미끄러웠습니다. 장화를 신고도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흙탕물이 바짓단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건물은 아이들 밥그릇이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힘든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때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완공된 작은 상가는 처음에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간판 하나 달아놓고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내기도 했고 혼자 술을 마시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하나둘 가게가 들어섰고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제때 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커질수록 책임도 함께 커졌습니다. 세입자가 늘어나면 민원도 늘어났고 시설이 낡으면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특히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면 저는 늘 봉투를 뜯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말한 재산세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세금은 꾸준히 늘어났고 가끔은 이렇게까지 벌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버텼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제 노력의 증거였고 제 인생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가 너무 냉정하게 말한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고맙다. 아들은 제 대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걸 그냥 물려받는 게 맞는지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즘은 재산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 오는 공사판에서 혼자 서 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제 몫을 해내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밤이었지만 불이 켜진 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 건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남겨야겠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식들의 말처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건물이 더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부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늘 스스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선택과 제 고생만을 떠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식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뒤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아니었고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칠 즈음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자매가 같이 뵙고 싶은데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두 딸은 아이들 없이 단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지만 표정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내딸이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저희 기억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의 기억은 늘 일과 뒤섞여 흐릿했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난다. 아버지가 집에 잘 못 있었잖니. 제 대답에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늘 늦게 들어오셨죠. 그런데요, 저희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둘째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 안 계셔도 항상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나가시는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딸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저희가 뭘 사달라고 떼를 쓰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아버지가 꼭 나중에 사줄게. 그 말이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습관처럼 했던 말들이 딸들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그 건물이 아버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저희가 욕심을 내면 아버지의 인생을 탐내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지켜오신 걸 저희가 숫자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막내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건물이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이 함께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키웠소. 내가 몰랐을 뿐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이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건물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딸들과의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처음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곳은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담과 신고,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들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무사는 두터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건물은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재산세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숫자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담을 넘어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들께서는 상속세 부담도 함께 안게 됩니다.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건물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식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에서 문을 여는 가게 주인, 계단을 오르내리는 직원들, 퇴근길에 잠시 들리는 손님들. 이 건물이 사라진다면 이들의 하루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세무사랑 이야기해봤다. 아이들은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건물을 너희에게 그대로 넘기는 건 쉽지 않겠더라. 세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걸 세금 때문에 쪼개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다. 평생 숫자에 쫓기며 살아온 것 같구나. 월세, 이자, 세금, 늘 계산기 옆에서 살았지.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숫자에서 조금은 벗어나셨으면 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재산이 오히려 아버지를 묶어두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 건물이 아버지 뜻대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세금 때문에 쫓기듯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상속을 나누는 방법, 처분하는 방법, 여러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건물을 계속 소유하되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물의 용도를 바꾸어 공공성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사는 그런 선택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식들에게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묻는 전화에는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대신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저는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라는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요즘은 창가에 앉아 건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건물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점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처음 상가를 지었을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제 또래의 여인이었고 늘 허리를 굽힌 채 일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장사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인사를 건네자 여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물 주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먹고 삽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이 건물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써오던 수첩이었습니다. 공사비, 이자, 월세 수입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 이름과 학교 행사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건물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품고 있다. 며칠 뒤 자식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다.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로 모았습니다. 이 건물을 당장 너희에게 넘기지는 않겠다. 대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뜻대로 써보고 싶다.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딸은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내고 관리도 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건물이 누군가에게는 숨 돌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내딸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이제야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둘째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건물이 아니라 저희 옆을 지켜주신 모습으로요. 그 순간 저는 젊은 날 비오는 공사판에서 혼자 서 있던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건물 일부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쉬어갈 수 있는 휴게 공간, 상담이 가능한 방 하나.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던 날 저는 혼자 현장에 나갔습니다. 젊은 날과 달리 몸은 늘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한 공사가 아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뒤로
이 건물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재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잠이 이렇게 편안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끝자락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문을 연 날, 저는 괜히 아침 일찍 건물로 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젊은 날처럼 현장을 지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난 듯했습니다. 문을 열자 새로 만든 작은 휴게 공간에 햇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동네 사진 몇 장을 걸어두었고 한쪽에는 의자를 낮게 놓았습니다. 거창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잠시 앉아 숨을 고르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첫 손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기에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쉬는 곳입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이 마치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쉬어도 되겠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건물을 지키며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잠깐 쉬어도 되는 곳을 만들어준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간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들린 어르신, 가게 문 열기 전 잠시 앉아있는 상인, 학원 가기 전 시간을 보내는 아이까지.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괜히 눈길을 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그 공간에 들러다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요. 어떤 할머니가 사진 보다가 우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사진 속 골목이 예전에 살던 동네랑 똑같대요. 아버지 덕분에 오늘 하루는 덜 외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계산서 앞에서는 단단하던 마음이 그런 이야기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건물 불을 하나씩 끄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문을 잠그려다 말고 다시 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쉬었다간 노인의 의자가 아직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은 사람들이 이 집에서 울었소. 말을 마치고 나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몸은 힘들지.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다.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 느끼는 무게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곳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덜군 채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걱정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손을 떠난 뒤에도 지금의 뜻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아이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덜 외로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떠나지만 하루는 남는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인사가 되어주기를 조용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는 얼마를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산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아니라 책임을 남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을 어떻게 나눌지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건물이 지금의 뜻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건물을 자녀분들께 바로 넘기지 않고 아버님 뜻에 따라 운영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용도와 수익 사용처를 명확하면 아이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아버님 뜻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숫자가 먼저 떠올랐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분식집 주인, 휴게 공간에서 울다 가던 할머니,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노인. 그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차를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하나 하려고 한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도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남기고 싶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르란 말은 하기 싫구나. 이건 부탁이다. 딸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건물을 너희 짐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세금 때문에 싸우게도, 관리 때문에 지치게도 하고 싶지 않다.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너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둘째 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하루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들을 바라보며 이 공간이 제 손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는 같은 불빛으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방식은 남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고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저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정해두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고르고 신발을 신고 천천히 문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는 거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층 분식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분식집 주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괜히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얼굴 보니까 괜히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층에서는 작은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늘 조용히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살려주신 겁니다. 휴게 공간에는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분이 저를 보자 손짓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그렇게 천천히 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그 말에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앉아있다 가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있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내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같아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기 전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괜히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다 인사하고 왔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지막처럼 남는 하루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 있는 하루를 남겼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해가 유난히 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도 대단한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왔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이 남겨둔 자리들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휴게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을 이 공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여기 오셨어요. 큰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신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세금 문제로 싸울 필요도 없었고 누가 더 가질지 따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나눠두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역할을 말입니다. 큰아들은 관리 책임을 맡았고 둘째 딸은 운영 방향을 점검했고 막내딸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여기 의자 또 늘리자고 하셨을 거야. 아니야, 분명 세금부터 계상하셨을걸? 웃음 뒤에는 늘 잠깐의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휴게 공간 벽에 작은 글이 붙었습니다. 잠시 쉬어도 됩니다. 아버지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두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300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 하루는 견딜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루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소를 떠나 잠시 쉬어가시는 시간을 가져가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간도 주위의 사람도 쉴 틈 없이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가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충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